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산 증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위축이 되고 이것이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의 위축이 다시 또 중산층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중산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중산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에서 국내외 경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의 인체에서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중산층은 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힘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산층이 건강해야지 우리 경제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일단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2,500만 원부터 한 6천만 원 정도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연봉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 투자와 같은 자산 증가 방식이 중산층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제 중산층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자산의 증식,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산층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100여 명의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들은 얘기들을 경제학적인 개념하고 엮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자산 증식에서 부동산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사례는 자영업,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었지만은 자영업을 하다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나름대로 꽤 많이 번 그분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약간의 어떤 우연함도 있었고요. 위기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도 그런 어떤 상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성장하는 경제였지만 앞으로는 수축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도 줄고 어떤 구매력도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월급만으로도 중산층이 가능했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제 어렸을 때 저희의 어떤 성장 과정, 80년대, 90년대 이제 이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아버님들 외벌이 가정이 많았습니다. 외벌이 가정이라는 건 이제 한 분만 버는 그런 가정이 많았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그 봉급 생활자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만으로도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월급만으로 중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한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재밌는 것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고요. 월급 받아서 예금하고 적금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이제 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시는 내용이 소비를 월급에 맞춰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를 절대 욕심내지 않고, 월급이라는 거는 항상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춰서 소비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의 어떤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집안에서 가장이 돈을 벌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소비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패턴의 어떤 중산층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의 어떤 중산층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같은 때 보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맞벌이를 해도 어떤 각종 뭐 사교육이라든가 부동산 집을 사가지고 그 주택 담보대출 갚느라고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중산층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중산층의 삶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급생활자, 안정적인 봉급생활자, 그리고 안정적인 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생활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산층의 삶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분은 젊었을 때 여성분이었는데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했었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어린이집을 창업을 했고 어린이집을 창업을 해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또 저희 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포착을 해서 고령층을 위한 요양원을 세워서 또 적극적으로 사회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자기 어떤 삶,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굉장히 위험이 큰 자영업, 그리고 사회사업, 또 작은 중소기업 이런 것들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개인들의 성향도 바뀐 것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창업과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북돋워주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거꾸로 보면은 봉급 생활자로서의 생활 자체가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산층의 삶도 굉장히 역동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중산층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인터뷰를 했던 많은 중산층 분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가지로 중산층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들어보면 공정한 경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공정한 경쟁에 적합한 그 사례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력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뭐 학벌, 뭐 개인적인 인연, 뭐 아니면은 인맥 이런 것들이 전혀 사용되지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을 하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도 또 그 다음에 또 올림픽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만으로 경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정함, 이런 공정함이 중산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경쟁을 했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의 룰만 공정하다 그러면 한번 멋지게 한번 경쟁을 해보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성공의 어떤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서 중산층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산층은 왜 소유보다 점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요? 중산층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부동산에서 오는 박탈감, 어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내가 과연 수도권 또 뭐 어떤 또 더 좋은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효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주택이 주는 효용은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집이 주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지 집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은 줄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집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한 100% 정도가 이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은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을 하려고 하면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사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어떤 뭐 좋은 지역, 특정 지역, 수도권,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자기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 주택에서 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을 바꾸고 주택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점유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점유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준다면 중산층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좋은 뭐 집에 가서 좋은 주택에 가서 살면서 느끼는 효용감이 소유를 통해서 느끼는 효용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집을 소유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중산층,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떤 좋은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 집들 같은 경우를 살려고 하는 경쟁이 중산층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중산층이 입게 되는 반면에 그 경쟁으로 인한 혜택은 소수의 어떤 상류층이 입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보다는 점유에 대한 인식도 좀 확산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속은 이제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인가요? 네, 상속과 관련된 관심들도 이제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소비를 하고 남는 것을 이제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이제 과정이 돼야 되는데 상속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산층들의 삶을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의 어떤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각종 여러 가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뭐 각종 기본적인 공제들이 있습니다. 공제들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떤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면 20억 정도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이 한 7%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나 저희가 소득세나 양도세 이게 30%가 넘어가는 소득세나 양도세보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산층의 이슈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쫙 일렬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워놨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면은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식의 경제 환경이 바뀌든지 중산층은 있을 수밖에 없죠.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성적을 매겼으면 50등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느 나라나 중산층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내가 과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IMF가 이제 1997년도에 왔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70%가 넘었고요.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도 한 60%, 50%대 후반 60% 정도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50%가 채 안 된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 자체가 중산층이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본인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본인 자체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더불어서 본인이 어떤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중산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중산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상의 중산층과 체감하는 중산층의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산층의 위기가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저희가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초반에는 이론적인 중산층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중산층은 이론적인 중산층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0년대에는 이론적인 중산층도 줄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객관적인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중산층이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가장 많이 어떤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에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계층이 중산층인데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것이 중산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중산층이 굉장히 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소비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하면 그 결과 생산이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 생산이 다시 또 중산층의 소득으로 가고 소득으로 갔을 때 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위축이 되고 이것이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의 위축이 다시 또 중산층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책도 썼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자기 실현적인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를 예측할 때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도 성장률이 5%다, 내년도 성장률 4%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성장률이 뭐 4%다, 3%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성장률을 3%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성장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은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 어디냐?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산층이 미래를 좋게 보면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중산층은 뭘 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거든요. 내년도 돈을 많이 쓰고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지출을 늘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내년도 성장을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성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중산층이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은 자기가 보는 미래만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미래를 좋게 보면 중산층은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는 실제로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스스로 전망을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욕망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그 욕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산층이 그런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하면 우리 경제를 또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